행동에는 위험과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데 따르는 장기간의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훨씬 작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말입니다. 강줄기의 끄트머리에 있는 폭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조각배는 강의 상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아직 폭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폭포가 나올 기색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은 강물을 따라서 느긋하게 떠내려가는 배 위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물결을 누리는 중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선명하며 바람은 시원하지요. 하지만 어리석음의 본질은 지금과 영원을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위험은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절망은 집달리처럼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저 앞에 폭포가 보여야 여러분은 노를 잡을 겁니다. 물살은 아래로 갈수록 점점 세집니다. 희망이 위험에 가까울수록 빨리 사라집니다. 시작이 늦을수록 힘이 들고 행동이 더딜수록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폭포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보고 난 후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를 젓기에 가장 쉬운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65 공비타민, 피하고 싶다면 어쨌든 움직여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 누구나 궁금해하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지 사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쓰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노래를 작곡하는가, 좋은 작품을 그려내는가, 좋은 창업 아이템을 내는가.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괜찮은 것, 멋진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드릴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실수를 많이 해봐야 한다. 어떤 실수가 건질만한 실수인지 식별해내는 것이 비결이다. 스콧 애덤스의 말입니다. 20세기가 막 역사 쪽으로 사라졌을 때 실리콘밸리를 단번에 사로잡은 발명품이 하나 등장했다. 스티브 잡스는 그 발명품에 대해 PC가 발명된 이래로 가장 놀라운 기술 제품이라고 말했다. 시제품의 마음을 빼앗긴 잡스는 그 제품을 만든 발명가에게 회사 지분 10%에 6,3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그 제품을 보자마자 발명가에게 혁명적인 제품이다.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구글을 비롯해 수많은 우량 신생업체들에게 성공적으로 투자한 적이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존 도어는 그 기업에 8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인터넷보다 훨씬 중요한 발명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다. 이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는 현대의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가 발명한 것은 휴대용 신장 투석기가 있었고 그 제품은 그해 최고의 의료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수백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발명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기술 공로 훈장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서 받기도 했다. 이 발명가는 자신이 발명한 그 신상품이 1년 안에 한 주에 1만 개씩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제품은 겨우 3만 개가 팔리는데 그쳤다.
무려 6년 동안 말이다. 그 제품이 발명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회사는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자동 평형 기능을 갖춘 개인용 이동수단인 세그웨이다. 타임지는 세그웨이를 지난 10년 동안 가장 실패한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꼽았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장담한 물건이 그토록 처참한 실패를 했을까? 혹은 별것 아니라 여겨지는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은 또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세상에 독창성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탄식할 때 창의성의 부재를 탓한다. 사람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낼 수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 실제로 독창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디어 창출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의 선정에 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과 제품에 대해 1000가지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그 중에 87%는 완전히 독창적이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역사회는 없다. 제대로 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식별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세그웨이의 경우는 긍정 오류였다. 히트를 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틀린 예측이었다. 이와 반대로 부정 오류란 것도 있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엄청난 인기를 누린 것 말이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탁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능력이 있을까? 창의적인 생산성을 평생 연구해온 심리학자 딘 사이먼트는 천재들조차 자신의 아이디어가 호응을 얻을지 판단하는 데 서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베토벤의 경우에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이나 소나타 4중주 가운데 베토벤 자신이 가장 아낀 작품들은 후세가 가장 자주 연주하고 녹음한 곡들이 아니었다라고 사이먼트는 연구 결과 말한다. 또 다른 심리학자는 베토벤이 썼던 편지들을 샅샅이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 편지들에는 베토벤이 당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작품들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내용이 들어있다. 70개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 베토벤은 15개의 긍정 오류를 범했다. 즉, 베토벤이 크게 성공하리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한 작품이 15개였다. 그리고 부정 오류는 8개 작품으로서 베토벤은 이 작품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후세가 가장 아끼는 작품들이 되었다. 베토벤은 이 작품들에 대해 청중의 의견을 들은 후에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한 비율이 무려 33%나 됐다. 피카소가 파시즘을 비판한 게르니카를 그릴 때 그는 서로 다른 79점의 스케치를 그렸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채택된 이미지는 나중에 그린 스케치가 아니라 초반에 그린 스케치에서 채택된 것이 많다. 만약 피카소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작업이 진행될수록 자신이 생각한 방향과 점점 가까워졌을 테고 따라서 나중에 그린 스케치들을 더 많이 채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한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하는데 소질이 없다면 도대체 걸작을 창조한 확률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답이 있다. 질문에 답하자면 이거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창출하면 된다. 심리학자 딘 사이먼트는 평균적으로 볼 때 창의적인 천재들이 같은 분야의 동료 집단보다 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훨씬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낼 뿐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독창성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사이먼트는 이렇게 지적했다. 큰 영향을 미치거나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확률은 창출해낸 아이디어의 총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셰익스피어를 살펴보자. 우리에게 익숙한 셰익스피어 작품은 아주 극소수지만 그는 20여 년에 걸쳐서 희곡 37편, 소네트 154편을 썼다. 사이먼트는 공연 빈도와 전문가, 평론가들에게 얼마나 찬사를 받았는지를 바탕으로 셰익스피어 희곡들의 인기도를 측정했다. 동일한 5년의 기간 동안 셰익스피어는 그의 가장 인기 있는 5작품 가운데 3작품,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를 썼다. 또한 셰익스피어는 같은 기간에 평균,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은 아테네의 티몬이나 끝이 좋으면 다 좋다를 썼는데 두 작품 모두 그의 희곡 작품들 가운데 최하위에 들었고 글이 엉망이며 불완전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모차르트의 예를 들어보자. 손에 꼽을 정도의 소수의 걸작을 작곡한 모차르트는 35살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600여 곡의 곡을 만들어냈다. 베토벤은 평생 650곡, 바흐는 1000곡 이상을 작곡했다. 1만 5천 곡의 고전 음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작곡한 작품의 수가 많을수록 음악가가 걸작을 작곡할 확률이 높아졌다. 과학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일대 변혁을 일으킬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가 펴낸 248편의 논문들 대부분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독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간단하다. 라디오 프로그램 This American Life의 프로듀서인 아이라 글래스는 이렇게 단언한다. 작업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독창성을 보여준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창출해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가장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낸 기간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에디슨은 30살에서 35살 사이에 전구, 축음기 등을 발명했다. 그런데 에디슨은 같은 기간 동안에 10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한 바가 있지만 그 중에는 과일 저장법, 철광 채굴을 위한 자석 이용법, 게다가 오싹한 말하는 인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사이먼트는 지적한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작품들이 생산된 바로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탄생하는 경향이 있다. 에디슨은 특허가 1093개나 되지만 정말로 탁월한 창의적인 발명품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양과 질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어떤 일을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즉 결과물의 질을 높이려면 다른 일은 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아이디어 창출에서는 양이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다.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변형되거나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거나 완전히 실패작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그만큼 재료를 삼을 아이디어,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몇 개의 아이디어만 생각해내고 그것을 완벽해질 때까지 다듬고 수정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좋은 콘텐츠를 널리 퍼뜨려 공유하게 만드는 업체인 업워디는 하나의 기발한 제목을 정하기 위해 적어도 25개의 제목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한다. 연구자를 살펴보면 독창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때때로 창의적인 작업 과정의 초반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초기에 생각해낸 아이디어일수록 이미 존재하는 것과 가장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뻔한 아이디어를 배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다 희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만큼 사고가 깊고 자유로워진다.
업워드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절박해지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4번째 제목이 진짜 형편없어도 곧이어 생각해낸 25번째 제목이 당신을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 멋진 성과물을 내는데 필요한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제시가 됐습니다. 첫째는 양이 중요하다, 양이 질을 만든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정한 기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책에서는 5년 정도라고 얘기했죠. 한 5년 정도 기간 안에 많은 숫자의 작품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독창적인 훌륭한 작품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단기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곧 몰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음악에 몰입해서 미쳐 살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작곡해서 앨범들을 막 낼 수 있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비틀즈도 그랬고 서태지도 그랬습니다. 활동기간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매 작품들, 매 앨범들을 엄청난 곡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몰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양을 많이 내놓지만 그 양을 단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많이 쏟아내어야 바로 그 기간 중에 탁월한 작품이 나온다라고 애덤 그랜트는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는 양, 둘째는 일정 기간 안에 많이 내는 것,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많이 아이디어를 낸 후에 어떻게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판단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이다.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풀어놓고 어떤 아이디어가 칭찬을 받고 어떤 아이디어가 채택되는지 눈여겨보라. 수십 년 동안 코미디를 제작한 더 데일리 쇼의 공동 제작자 리즈 윈스테드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한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농담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농담을 창작해보고 무대에 섰다 라면서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런데 히트를 친 농담도 있고 반응이 썰렁한 농담도 있었다. 요즘은 좋은 도구가 생겼다. 바로 SNS, 소셜미디어다. SNS 덕분에 더 신속하게 반응을 알아볼 수 있다. 윈스테드는 농담이 떠오르면 그것을 트위터에 올린다. 조금 긴 농담은 페이스북에 올린다. 이때 1분 안에 최소한 25번 리트윗되거나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는 횟수가 높으면 그 아이디어를 저장해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SNS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윈스테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한다. 즉, 요지는 이겁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판단하는 좋은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거랍니다. 다수의 지능을 활용하는 거죠. 요즘은 SNS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양을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몰입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많이 낸 다음에 어떤 것이 좋은지 알고 싶으면 SNS 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폭넓은 경험,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경험이라는 독특한 조합은 창의력을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과 그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한 보통 과학자들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은 노벨상 수상자들 집단과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 집단 모두 자기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는 같았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은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은 과학자들보다 예술 활동에 관여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 여기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과학자와 비교했을 때 노벨상 수상자가 이런 취미를 가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한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가 보통 과학자보다 악기 연주나 작곡 같은 음악적 취미를 가질 확률은 2배입니다. 스케치, 판화, 조각 같은 미술을 취미로 가질 확률은 7배고요. 시나 소설이나 에세이를 쓴 글쓰기를 취미로 할 확률은 12배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마추어 배우나 무용수, 마술사처럼 공연하는 취미를 가질 확률은 노벨상 수상자가 보통 과학자보다 무려 22배나 높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느 대표적인 연구에서도 기업가와 발명가들의 경우에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창업을 하거나 특허 출원을 한 사람들은 스케치, 유화, 건축, 조각, 문학 등과 관련된 취미 생활을 하는 확률이 동료 집단보다 높았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가 달에 산이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그가 사용한 망원경은 그의 발견을 뒷받침해줄 만큼 달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없었다. 그는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주는 갈짓자 형태를 보고 달에도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시 여느 보통 천문학자들도 비슷한 망원경으로 관찰했지만 오직 갈릴레오만이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갈릴레오는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깊은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지만 유화와 스케치를 즐겼기 때문에 경험의 폭이 넓었다. 그는 명암대조법이라는 회화 기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은 보지 못한 산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과학자, 기업가, 발명가들이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듯이 우리도 다양한 문화와 접함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창의성이 뛰어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그들은 어린 시절 동료 집단보다 훨씬 자주 이사를 다닌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고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을 길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네, 독창성을 기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좋은 팁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자든 기업가든 발명가든 자기의 본업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취미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또 책에서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디자인계에서 독창적인 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례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여행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박 며칠짜리 짧은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 오랜 시간 나가 있는 그런 장기간의 외국 경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문화가 비슷한 국가,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과 캐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문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간다든지 미국 사람이 인도에 출장 가서 장기 체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완전 다른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을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에서 독창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려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많은 다양한 분야에 고루 관심과 식견이 있어야 유리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그웨이로 돌아갈까요? 왜 세그웨이는 실패했을까요? 왜 스티브 잡스나 저 유명한 사람들이 세그웨이가 성공한다고 그렇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그웨이는 쫄딱 망했을까요? 이제야 겨우
1인용 탈 것 수단들이 길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침에 개천을 따라서 출근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1인용 탈 것, 세그웨이 비슷한 것들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간간히 보거든요. 어쨌거나 일주일에 10,000개씩 쭉쭉 팔려나갈 것이라 예상했던 초창기 스티브 잡스의 예견은 완전히 틀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스티브 잡스가 왜 이 예상은 틀렸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직관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을 많이 쌓은 분야에서만 직관이 정확히 맞는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명품 가방 10개를 보여주고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맞춰보게 했다. 실험 참가자의 절반에게는 5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관에 의지해서 판단해야 했다.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30초가 주어졌으므로 가방을 살펴보고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연구팀은 또 실험 참가자들에게 핸드백에 대해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도 측정했다. 참가자 중에는 코치나 루이비통 핸드백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명품 가방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명품 가방을 몇 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방을 살펴볼 시간이 짧을수록 진품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했다. 명품 가방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이 30초인 경우보다 5초인 경우에 진품 여부를 22% 더 정확히 판단했다. 명품 가방을 살펴본 경험이 몇 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분석했을 때보다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욱 정확한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다. 곰곰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기가 쉽다. 그러나 명품 가방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에게 직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낯선 물건에 대해 한 발 물러서서 찬찬히 평가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세그웨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 케이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잘 아는 사람들은 직관에 의존해서 짧은 시간 판단하는 것이 맞출 가능성이 높다. 잘 모르는 문외한들은 오랜 시간 찬찬히 분석적으로 보는 편이 맞게 예측할 확률이 높다. 스티브 잡스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가 전문 지식을 쌓은 분야는 알다시피 컴퓨터와 아이폰, 아이팟 같은 분야였습니다. 그는 이동수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죠.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되는 거다 라고 한순간 확신했지만 이동수단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는 직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애덤 그랜트는 강조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판단을 하는 경험을 축적했을 때만이 직관을 신뢰할 만하다고 이야기한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소방관이 불이 난 건물에 뛰어들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관의 정확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직관에 의존해서 판단할 경우 틀리기가 쉽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이치를 만든다. 무조건 많이 쏟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몇백 몇천의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쏟아낸 바 있다. 두 번째, 많이 내는 것도 단기간에 많이 내는 것, 그러니까 몰입해서 생산품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탁월한 물건이냐를 판단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베토벤조차 자기 작품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